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기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대하시고 좋아하시는 전병서 소장님을 모시고 중국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려갖고 이렇게 조금만 더 지나면 산책하기도 좋고 그럴 것 같은데 빨리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곧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위해서 저희 정시각도기 TV에서 이렇게 순간 육수 이렇게 순간적으로 육수를 맛있게 해주는 것들 비법을 여기 담아서 놨으니까 사모님들이면 아마 굉장히 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차박할 때 딱 좋은 거네요. 캠핑도 좋아하세요? 예, 뭐 좋아합니다. 고맙습니다. 캠핑 가실 때 저도 좀 한번 데리고 가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귀한 분을 모셨으니까 제가 또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는데 중국의 귀한 회의, 귀한 회의라는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양회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이 양회가 이제 3월 4일, 뭐 5일 이렇게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회의가 왜 중요하고 이 회의에서 우리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듣고 이해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은 뭐 국회라고 그럴까요? 네. 이제 이게 전인대라는 것인데 그 양회의 이렇게 하면 뭐 꼭 무슨 그 시멘트 회사 예.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해요. 근데 그것은 중국말로 이제 한 개 걸 때 이 두 개는 량. 그래서 두 개의 회의라는 뜻이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인대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국회 네. 뭐 이것하고 또 우리는 중국이 일당 독재하는 걸로 이제 알지만 사실은 중국은 일본하고 뭐 전투할 때부터 국민당하고 싸울 때부터 네. 사실은 다당이에요. 네.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당 독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몇 개의 정당이 있는데 다른 정당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정치를 한다. 그래서 정치 협상 회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의 회의를 하루 시차로 이제 오픈을 하다 보니까 두 개의 회의가 열린다 그러는데 그 정치 협상 회의는 그냥 뭐 자문기관이고 네. 이것이 의사결정권이 없어요. 그래서 양회의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전인대, 전국인민대표회의가 중요한데,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로 치면 우리는 국회가 뭐 그 필요할 때마다 열리고 매달 열리지만 중국은 국회가 1년에 딱 한 번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법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 1년에 한 번 열리는 여기서 다 통과가 되기 때문에 뭐 연중 최대의 정치 행사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이제 결산기가 12월에 끝나고 네. 1월 1일부터 이제 새로운 그 정부의 업무가 시작이 되지만 중국은 양회의에서 3월 달에 양회의에서 그해의 정부 업무 계획을 승인을 받아야만이 시행이 돼요. 그래서 플랜은 12월 달에 만들어지지만 승인은 이제 3월 중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 이제 경제, 사회, 뭐 국방 모든 것의 이제 스타트 라인은 3월이다. 그래서 그것은 이 국가 계획을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중국은 이제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목표치가 나옵니다. 목표. 그렇죠. 타겟팅이 나오는 것이 이게 중요한데 이번 2021년에 이 양회에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5년 뒤 2025년까지 중국이 뭘 할 건가 하는 5개년 계획의 목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5년 단위의 그 경제 계획을 13차를 냈고 그게 2020년에 끝났고 2021년부터 다시 5년의 새로운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5년 뒤에 중국을 보려면 이번 양회의를 이제 주목해라. 14차 양회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14차 계획이죠. 14차 경제 계획. 계획이.
그 2021년에 중국의 경제에 큰 이제 마스터 플랜이 나온과 동시에 앞으로 5년 뒤에 중국을 상상하려면 이번 양회의를 잘 지켜봐라.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데 우리는 보통 그냥 뭐 뉴스에서 한번 흘려 듣고 되게 큰 이렇게 강락은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인민대회당이라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 사람들 되게 많이 모여서 그냥 이렇게 뭐 회의 하나 보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데 거기에는 앞으로의 중국의 5년의 모습이 펼쳐지고 또 이야기될 것 같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양해가 끝나고 나면 또 소장님한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중국은 소위 말하는 키워드 정치를 해요. 그래서 이건 표의 문자의 나라기 때문에 이 아젠다라고 그럴까? 네. 이거를 이제 끌어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집권할 때 중국의 꿈, 차이나 드림이라는 아젠다를 끌어내서 9년 동안, 10년 동안 그 아젠다 안에서 뭔가를 이제 끌고 가고 이번 양회의에서 향후 5년에 중국의 이 미래에 대한 아젠다가 나올 거예요. 그 아젠다를 잘 풀어서 보면 거기에 유망 산업이 있고 투자의 대상이 있고 중국이 어디에 포커스하는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양회의 같은 경우는 그 개막식 하고 나서 맨 먼저 하는 게 그 중국은 정치 외교는 이제 주석이 네. 커버를 하고 경제와 행정은 이제 총리, 그래서 국무원 총리가 이것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이 리커창 총리가 업무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 보고 안에 이제 금년도 전체 마스터 플랜이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 12월 달에 만들어진 플랜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것일 뿐이고 많은 궁금증이 네. 있죠. 근데 중국은 이 양회의가 끝나고 나면 총리가 직접 전 세계 모든 기자들하고 이제 1대1 Q&A를 해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하이라이트예요. 거기서 이제 각 나라의 기자들이 질문을 해요. 근데 참 재미난 것은 그 리커창 총리가 이제 북경대 경제학과를 나온 그 경제학 박사인데 보통의 경우는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Q&A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백데이터를 많이 들고 와서 이제 그걸 좀 봐가면서 하고 이럴 건데 제가 최근 이제 8년 동안에 그 양회의가 끝나고서 리커창 총리의 회견을 보면 뒤에 배석하는 사람들은 자료를 이만큼씩 들고 와요. 근데 리커창 총리는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와서 앉아서 거기서 이제 질문이 뭐 10대 개 이상이 나오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잠시의 망설임이나 이게 오리도 없이 수많은 데이터 숫자를 섞어서 답을 해요. 거의 천재다 맞죠?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제 중국의 리더들의 실력인데 우리도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 뭐 60이 넘어가서 숫자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 많은 데이터 숫자를 단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또 하나의 이제 그 그림은 중국의 리더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걸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일부는 예전과 달리 각국의 기자들이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중국에 굉장히 민감하고 중국이 대답하기 거북한 질문도 지금은 들어와요. 그럴 때 이제 중국이 무슨 대답을 하는지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를 보면 중국 정부의 스탠스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이 개막식 이후에 첫 번째 리커창 총리의 업무 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 이 기자회견 그 두 가지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리커창 총리를 살아생전에 한 번도 못 볼 것 같은데 소장님도 지금 아무것도 없이 지금 진짜 데이터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계셔갖고 그러신지 쭉 그냥 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 눈에는 옆에 굳이 뭐 중국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옆에 리커창 총리 같은 분이 계시는데 라는 마음이 솔직히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가지면서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정확한 정보, 제가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전해지는 많은 부분들이 조금 잘못되거나 왜곡돼서 전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갖고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바로잡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이 돈을 이제 줄이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100이라는 돈을 줬으면 100이라는 돈을 다시 회수하고 또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80만 다시 뿌리고 이렇게 해서 중국이 이제는 이렇게 긴축 아니면 돈의 양을 줄이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러다가 금리도 오르고 중국발 어떤 그 유동성에서 이제 축소가 일어나서 야, 중국이 카라리아 꽃이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뉴스들이나 아니면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최근에 중국의 인민은행, 우리 같은 한국은행이 공개시장 조작 또는 여갈피 조작을 해서 시중에 있는 자금들을 뭐 일주일 단위로 계속적으로 환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자금이 아무래도 좀 줄어드니까 이제 콜금리가 급등을 했죠. 보통 한 1, 2%였던 것이 5%, 7%까지 올라가니까 시장이 이제 패닉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왔냐 그러면 중국은 이제 구정이 낀 달, 이게 보통 1월 말이나 2월 이때가 자금 수요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뭐 그 돈을 푸는 것이 보통 이제 중국이 GDP가 한 100조 위안 정도 되는데 그 구정 고스음에 한 2조 5천에서 3조 GDP의 한 2, 3%만큼을 추가적으로 돈을 더 풀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은 14억이지만 이제 도시화율이 한 60%라고 하지만 그 시골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연 인원으로 환산하면 30억 명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선물 사고 왔다 갔다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필요하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돈을 푸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구정 전에 먼저 돈을 회수를 하는 바람에 그런 샥이 왔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는 코로나19가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발생을 해서 이제 고향 가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중국은 뭐 30명, 50명 다닌데도 이게 중국 정부가 통제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이 이번에는 구정에 가지 마라. 그렇게 하는 바람에 구정에 가게 되면 가가지고 현지에서 2주 격리를 해라. 그럼 거기서 1주 보내려고 2주 격리를 하고 다시 이제 일단 베이징으로 돌아오면 돌아와서 또 2주를 해야 돼요. 그러면 5주 한 달을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안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기업들도 직원들을 안 보내려 물론 정부가 뭐 유도를 한 거지만 안 가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경품 추천을 가요. 안 가면은 냉장고 세탁기, 심지어는 이제 자동차까지 경품을 걸어서 그리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일을 하면 월급이 나오니까 이번에 사람들이 안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예측치로도 이미 보여진 것이 30억 명이 움직이는 그 대이동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한 15억 명 정도, 한 40에서 50% 이게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국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자금이 당초에 이미 많이 풀려 있지만 사람들이 고향 돌아가는 것이 40에서 50% 줄어들면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그래서 이걸 먼저 회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특이하게 구정 전에 먼저 돈을 회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돈을 많이 푸냐 그러면 중국은 그 전체 소비를 100이라고 그랬을 때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12분의 1 정도 뭐 8% 정도 돈을 풀면 되고 소비도 그 정도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구정에 낀 두 달이 중국 연간 소비의 26% 정도를 소비를 해요. 약간 그 미국 같으면 그 뭐냐 그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 딱 그런 느낌도 맞죠. 전체 소비의 연간 소비의 4분의 1이 구정 낀 달 들어오기 때문에 사전에 돈을 굉장히 많이 풀어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구정에 안 가는 사람이 절반이 넘으니까 이미 풀린 돈도 많다고 보고 선 회수를 한 것. 그게 이제 단기금 내 급등을 가져왔고 또 이제 구정이 끝나고 나서는 당연히 자금을 회수를 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이 자금을 사실은 크게 많이 회수한 게 아니에요. 뭐 100억 위안, 200억 위안, 뭐 500억 위안 요 정도를 회수를 했는데도 시장이 이제 공포를 느낀 거죠. 아, 이게 긴축을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조금 과했다는 것이 이제 15레이트 단기 금리가 이것이 올랐다가 지금 다시 정상 수준으로 이제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이 춘절 자금 매수는 이미 이제 끝난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양회일을 대비한 자금 시장의 안정화에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긴축을 하고 금리를 올릴 것이냐? 당연히 긴축하고 금리 올릴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에서 경기가 중국이 가장 먼저 이제 빨리 회복을 해요. 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언제 할 거냐가 중요한데 중국은 지금 통화량이 GDP의 200%가 풀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데 그래서 이제 통화량은 지금 이제 한국의 언론이나 뭐 레포트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소위 말하는 RP라든지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한 단기적인 자금 유출을 얘기를 해요. 네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통화량은 M2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중국은 M2를 잘 만지질 않아요. 최근 거의 한 2년 동안 이 정말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M2는 크게 늘리지도 않고 크게 줄이지도 않고 단기적으로 뭐 7일짜리, 한 달짜리, 3개월짜리 정도 단기 자금을 갖고 시장 수급을 계속 맞춰왔어요. 네. 그래서 그 이유는 M2가 이미 많이 풀렸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그 M2 증가율을 이제 한 8%에서 11%까지 올렸다가 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돈을 푸는 양을 이것을 11%, 9% 이제 이런 식으로 푸는 속도를 양을 조금씩 증가 속도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긴축을 한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 돈을 푸는 증가 속도를 낮추고 있다. 그리고 이게 정말로 긴축을 해서 돈을 집어넣는 것은 중국도 지금 고용 사정이 좋지 않아요. 그 이제 고용 실업자 수가 많다라는 그렇죠. 말씀. 그래서 그게 안정화가 돼야 이것이 이제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중국이 작년에 2.3% 성장을 했고 그 4분기에 6%대 성장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성장이 어디서 온 거냐면 정부 주도의 투자가 거의 한 70%, 80%가 돼요. 그리고 내수는 소비는 이게 기여도도 떨어질 뿐더러 아주 미미한 반등에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투자가 줄게 되고 고용이 줄게 되고 소비가 줄게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본격적인 긴축과 금리 인상은 두 가지. 소비가 일단 확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고용 지표가 5%대로 떨어져야만이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긴축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정부가 작년 연말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경기가 좋아진 건 확실히 맞다. 그러나 돈을 커브길에서 우리가 돈을 절대로 빨리 회수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이제 기관들은 네 말을 어떻게 믿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장에 이제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것은 이제 양회의 끝나고 나서 어떻게 정책을 가져가는지 이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아마도 전 세계 시장이 미국발 충격이 크면 클수록 아마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또 돈을 더 풀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돈을 지금 줄여놨기 때문에. 네. 그러면 여력이 조금 더 있다면 또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본격적인 긴축이나 이것은 지금은 조금 너무 과한 우려고. 그러니까 시장은 근데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뭐 생산자 물가가 조금 올랐으면 혹시 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냐. 또 중국이 홍콩에 이렇게 거래하는 그 거래세를 조금 올리면 이것도 뭔가 좀 과열을 좀 이렇게 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해서 굉장히 작은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굉장히 크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거든요. 아, 그거는요. 네. 그 이제 홍콩 같은 경우도 이제 오해가 있는데 미국은 이제 거래세를 낮췄는데 홍콩은 이제 30% 예. 이제 0.1에서 0.13으로 거래세를 올렸어요. 근데 올린 이유는 뭐냐면 홍콩도 이제 경기가 굉장히 나쁘죠. 예. 유일하게 주식시장만 거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얘들이 재정 적자가 한 5.6% 정도 나요. 근데 이제 증권 거래세가 한 3. 몇 % 정도 전체 국가 예산에 홍콩 예산에 그 정도 수입이 들어와요. 굉장히 큰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들은 재정 적자가 커지니까
이걸 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것들은 지금 엉망진창일 때 올리면 문제가 되는데 이 증권 거래소를 한 30% 올리면 한 1.6% 정도 재정 적자를 축소시킬 수 있는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때다 싶어서 이걸 올린 것이고 네. 그래서 그게 제가 볼 때는 뭐 경기 과열을 시킨다거나 이것보다는 홍콩 경기가 최악으로 가서 재정이 악화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홍콩 정부가 이제 결정한 거라고 봐야 되고 이제 거래세의 인상은 뭐 당연히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일시적인 영향이고 그 트렌드는 뭐 바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어떠십니까? 다른 데에서는 전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못 들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다른 데도 얘기 들어보고 소장님 말씀을 옆에서 들어보면 소장님 말씀이 훨씬 더 뭐예요? 귀를 기울이게 되거든요. 아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양쪽의 얘기가 조금 다른데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미중